2025년 7월 20일 가샤부르밀에서 마르코 콤포르톨라는 20년 넘게 14차를 도전한 끝에 마지막 8,000m 본구리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14차 완등이라고 게시했습니다. 며칠 후 등반가들은 반복되는 구름과 복사된 정상 사진을 발견해 그의 6개 정상 등정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작된 사진부터 사라진 정상, 그리고 이탈리아 등산계를 뒤흔든 스캔들까지 이것은 역사의 한 자리를 거짓으로 차지했다고 비난받는 등반가의 이야기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71년 5월 22일 마르코 콤포르톨라는 이탈리아 알프스 상이슬계 발포르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알폰소에 의해 산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곧 자연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유럽의 번화한 도시에서 자라는 많은 아이들과 달리 그의 놀이터는 알프스의 거친 야생이었습니다. 그는 날씨를 읽는 법을 배우고 생존 기술을 익혔으며 알프스 환경의 섬세한 균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솔길과 경사면을 탐험한 어린 시절은 그가 산을 깊이 존경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경험들은 결국 그가 고향과 험준한 풍경에 깊이 연결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높고 도전적인 정상에 도전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겨우 22살이 되었을 때 마르코는 유럽에서 가장 어린 국제 알파인 가이드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는 등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고 이탈리아 알프스 근처 고향에서 멀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구리들의 정상에 오르기를 희망하며 그는 히말라야로 향했고 그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기슭에 섰습니다. 수개월간의 고산 적응과 몇 주간의 등반 끝에 마르코는 8,000m 본구리 정상까지 불과 수백 피트만을 남겨두고 꿈을 이룰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마지막 도전이 종종 가장 가혹합니다. 등반가들이 육체적, 정신적 탈진과 싸우는 이 순간은 진정한 의지력의 시험입니다. 그가 마침내 산의 가장 높은 지점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승리감과 안도감 그리고 겸손함에 휩싸였습니다. 마르코에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전체 도전자의 절반만이 완주한 그 위험한 도전을 자신이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에베레스트를 오르거나 보조 산소 없이 K 정상에 오르는 것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지구상에 있는 8,000m가 넘는 14개의 모든 본구리에 진정한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가 등산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아니었지만 그의 등산 경력이 쌓이면서 이 열망은 그가 하나씩 정상에 오를 때마다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르코의 말에 따르면 이 도전은 그가 20년 가까이 훈련하고 등반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놀라운 수직 오디세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을 한동안 지켜봐 오신 분들이라면 이 도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르코와 같은 등반가들이 왜 14개 본구리의 정상에 오르려고 시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등반가들이 인간의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으로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는 매우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8,000m 본구리는 낮은 산소, 예측 불가한 날씨, 기술적 난이도 등 극한 환경적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 최고의 신체 조건뿐만 아니라 엄청난 심리적 강인함도 필요합니다. 압박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능력과 흔들림 없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14개 정상 모두를 오른 사람들은 등반가 중 엘리트로 인정받습니다. 이 도전 완수가 그들에게는 슈퍼볼과 같습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헌신과 이 도전을 완수하기 위해 흘린 피, 땀, 눈물의 증거입니다. 실제로 마르코는 자신의 꿈을 위해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고 2008년 KE에서의 경험만큼 가까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혼돈의 열차에서 잠깐의 작은 우회로입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독점 영상 시청, 콘텐츠 미리 보기,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파트론에서 저희와 함께하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마르코의 14좌 등정 도전은 결국 그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여기는 KI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킬러 마운틴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이 별명은 KI를 오르려다 목숨을 잃은 등반가들의 높은 사망률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KI 명성은 예측할 수는 없고 거친 기상 패턴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폭풍이 순식간에 발생해 허리케인급 강풍과 폭설, 급격한 기온 강화를 동반하며 등반 가드를 가두고 하산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K는 14개 봉구리 중 두 번째로 높은 산으로 무려 28,251피트, 약 8,611m에 달합니다. 이 말은 등반가들이 데스존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데스존에서는 인체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심각한 생리적 스트레스와 고산병, 뇌부종, 폐부종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역사적으로 K에서는 정상 등정 4번마다 등반가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사망률은 아마추어 등반가들이나 등반의 스릴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종종 겁먹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르코처럼 14개의 모든 본구리를 오른 소수의 인간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K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마르코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몇 달에 걸친 힘든 등반과 여러 고지 캠프에서의 적응 끝에 마르코는 8월 1일 K 정상에 성공적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르코는 인생이 영원히 바뀔 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다음 일을 알 준비가 됐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르코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보틀렉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거대한 톱니 모양의 얼음 덩어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좁은 통로는 K 등반로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 중 하나로 여겨지며 붕괴 이후 고정 로프들이 모두 사라져서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마르코를 포함한 많은 등반가들이 배명한 데스존 위에 갇혀 내려올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피난처나 보급품도 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곳 중 하나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르코는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밤을 버티며 아침엔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두렵고 외로웠던 마르코는 해가 뜰 때까지 몸을 따뜻하게 하려 애썼지만 여전히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르코는 산을 내려가기 위해 추가로 닷새를 더 보냈고 마침내 8월 5일에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가락에 심한 동상을 입었고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도 겪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헬리콥터로 구조될 때 산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8년 K 참사로 알려진 사건에서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등반가들은 그런 경험섬 후 산에 다시 오르지 않지만 마르코는 달랐습니다. 이 일은 그의 내면의 불꽃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제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14개의 본구리를 모두 오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20년 동안 본구리마다 계속 등정했고 2025년 7월이 되었을 때 그의 앞에 남은 것은 가셔부름뿐이었습니다. 1해발 26.510피트로 지구에서 1첫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그가 정상에 오르면 14개 본구리 등정에 성공한 11번째 이탈리아 등반가가 됩니다. 라인홀트 메스너, 실비오 몬타넬리 등 엘리트 산악인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마르코는 이번 원정에서 국제팀에 합류했으며 그의 등반은 카라코람 산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깊은 눈과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등 전형적인 험난한 조건을 동반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정상 등정은 특히 위험했고 느리고 꾸준한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7월 20일 태양이 높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마르코는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마르코는 벅찬 기쁨과 성취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14개의 본구리 중 마지막 정상에 올랐고 이로써 그의 이름은 등산 역사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목표를 20년 넘게 쫓아온 결실이었습니다. 2025년 7월 가샤부르밀 정상에 오른 후였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나는 14좌를 완등했다며 자신이 전설이 됐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가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시작하자마자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시모네 모로, 실비오 몬다넬리, 라인홀트 메스너를 비롯한 다른 저명한 이탈리아 및 국제 산악인들로부터 심각한 논란과 광범위한 사기 의혹에 직면했습니다. 마르코가 조용히 뒤에서 새롭게 얻은 명성에 젖어 있는 동안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상 등정 사진이 등산 커뮤니티에 퍼지자 많은 이들이 14좌 등정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비오 몬타넬리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전문 등반가가 되었습니다. 마르코, 실비오도 14좌를 모두 등정한 10명의 이탈리아인 중 한 명입니다. 마르코가 자신의 업적을 온라인에서 자랑하기 시작하자 실비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마르코가 실제로 아나푸르나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르코가 정상까지 약 30분 남은 능선에서 멈췄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실비오는 당시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그가 특정 발표를 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등반 목록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비오의 주장은 마르코의 업적의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마르코가 14개 본굴이 정상에 올랐다는 것을 믿지 않는 등반가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논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등반가들은 마르코의 정상 사진에서 구름 중복, 익숙한 배경 등 이상함을 발견했고 사진 편집 의혹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또 다른 베테랑 등반가 시모네 모로 같은 이들도 이러한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네는 등산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14개의 본구리 중 4개를 한겨울에 등정한 것으로 유명해 많은 등반가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모네는 마르코의 주장 조사를 요청받고 무엇을 알게 될지 모른 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알파인 세계를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로 몰아넣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마르코가 제공한 데이터와 수많은 사진을 검토한 후 시모네는 마르코가 목록에 있는 최소 6개의 산, 즉 히말라야에 위치한 라체, 아나푸르나, 난가파르밭, 칸첸중가를 포함해 진정한 정상에 오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칸첸중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으로 해발 약 28,169피트에 달합니다. 많은 등반가들은 칸첸중가가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지형과 혹독한 기상 조건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위험한 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마르코는 칸첸중가 등반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칸첸중가 등반로는 덜 알려져 등반가들이 깊은 눈과 얼음을 헤치며 직접 길을 찾아야 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북벽과 남서벽의 기술적인 등반 구간은 가파른 얼음벽, 위험한 암벽지대, 그리고 노출된 능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도전들 외에도 고도의 등반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됩니다. 마르코는 보조 산소 없이 칸첸중가를 등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에 걸친 힘든 등반과 고소 적응 끝에 마르코는 정상으로의 마지막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 이른 새벽 해발 약 25,000피트에 위치한 캠프사에서 출발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그는 추가 산소 없이 칸첸중가 정상에 오른 최초의 이탈리안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업적으로 그는 당시 최고의 이탈리아 등반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겉보기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시모네 모로는 마르코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배경 조사를 했고 그가 발견한 것은 등반가의 명성을 영원히 훼손할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모네는 마르코의 2022 연원정에 참여한 셰르파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르코가 정상에서 약 300피트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르코의 셰르파인 누리 셰르파는 시모네에게 마지막 구간을 산소를 사용하면서 오르라고 마르코에게 지시했지만 마르코는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에게 정상은 여기입니다. 그날 산에 있던 다른 등반가들도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며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랐지만 이것은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마르코는 어떻게 진정한 정상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재미있어집니다. 시모네는 마르코가 칸첸중가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포토샵으로 조작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르코는 파키스탄 등반가 시로즈 카시프가 찍은 사진을 가져와서 마치 자신이 진짜 정상에 오른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했습니다. 시모네는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았고 저도 인정해야겠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마르코처럼 노련하고 경험 많은 등반가가 정말로 진짜 정상에 올랐다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정말로 자신의 이름을 14좌를 오른 등반가 명단에 올리기 위해 등산계 전체를 속였던 걸까요? 알고 보니 이 사진만 위조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모네 같은 등반가들이 마르코의 주장을 계속 조사하면서 그들은 명백한 사진 조작이라고 믿을 만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또 다른 등반가 마르코 카만도나는 마르코가 마칼루 정상에서 직접 찍은 자신의 사진을 편집해서 실제로 정상에 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사진들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소름 끼치도록 비슷해 보이며 다시 한번 마르코의 정상 등정 주장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르코 카만도나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르코 콤포르톨라가
마칼루 정상에 올랐는지 모릅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그가 제 마칼루 정상 사진을 가져가 조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마르코 콤포르톨라에게 논란이 계속 쌓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그의 로체 등정이 시몬에 의해 공개적으로 이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등반가 알렉스 치콘과 대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알렉스 치콘은 10여 년 전 마르코와 같은 시기에 로체에 있었고 산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알렉스가 정상에서 돌아올 때 잠시 마르코를 봤지만 마르코는 여전히 정상에서 멀리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마르코가 정상에 도달하기 전 조금 더 올라갔지만 곧 돌아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마르코는 자신이 라체의 진정한 정상으로 보이는 곳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사진은 또다시 다른 등반가인 호르헤 에고치악에게서 도난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헤는 그때 알렉스와 함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을 때 마르코와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르코가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와서 정상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진을 줬고 슬프게도 그가 그 사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몬에, 나는 논란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정상 사진을 조작한 건 옳지 않았어. 이 거짓말로 시몬에는 마르코가 호르헤 이미지를 써서 셀카를 위조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레이시의 정상에서요. 그는 의심을 피하려고 바람에 날리는 눈도 추가하는 꼼꼼함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몬에에 따르면 산에 드리운 그림자가 똑같고 두 이미지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마르코가 14좌 한 봉구리에 진짜 올랐다고 대중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3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는 난가파르바 정상에도 오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엔 조작된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의 정상 등정 시도는 2023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이나 악천후로 인해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이 되자 그의 팀은 소셜미디어에 성공 영상을 올리며 난가 파르바트 정상에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공한 영상은 정상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그 사실을 당시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대신 마르코가 강한 바람을 뚫고 혼자 정상까지 영웅적으로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일리치 휴대용 위성통신기 연결을 깜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는 그가 진정한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상임을 표시하는 네팔 국기를 몇 분 동안 찾았습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직후 찾아온 눈보라와 추위 때문에 저는 포기하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본구리를 지우고 다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나 정상에서 찍은 사진도 없었고 그의 주장을 확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의혹이 쌓이자 마르코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고 이를 마녀 사냥이라고 부르며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의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의혹을 반박하며 누군가 같은 방식으로 정상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꼭 도용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반박하며 시몬이 자신의 업적을 질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몬 등반가들은 마르코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 스포츠에 있는 다른 등반가들의 우려를 조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산악 등반의 윤리와 실제로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문제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모든 비평가와 시몬에도 자신이 KE에서 죽었으면 모두 기뻐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참사 당시 말입니다. 이 신랄한 발언은 그가 의혹 때문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르코에게 불리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비슷한 사진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등반가가 정상에서 사진 찍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마르코의 행동은 알파인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등산 경험 없는 이들에게 잘 보이려는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등반을 해온 경험 많은 산악인이었습니다. 마르코는 공인 산악 가이드이자 많은 후원을 받는 이탈리아 산악계에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왜 14좌 목록에 있는 여러 산을 등정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했는지 또 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조작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목록에 있는 산의 절반 정상에 오르지 못했더라도 그는 위대하고 뛰어난 이탈리아 등반가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등산 역사를 돌아보니 등반가가 정상에 올랐다는 것을 대중에 설득하려고 가짜 사진을 쓴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실 알피니즘의 역사는 거짓 주장과 정상 등정 시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탐험가 프레더릭 쿡은 자신이 알래스카의 2만 피트산 인데날리산을 최초로 등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정상에 오르지 못했고 주장된 정상 사진도 다른 산에서 찍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등반가 크리스티안 슈통헬이 2010년에 실제로 KI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등정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나중에 그 산의 더 낮은 지점에서 찍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지대의 산소 부족이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비평가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추어 등반가들도 포토샵 사용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두 쌍의 등반가가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 증명서를 받으려 조작된 사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직을 중시하는 스포츠에서 정상 등정 거짓말은 등반가 명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그의 이름이 이탈리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르코는 라인홀트 메스너가 그의 업적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논란의 심각성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라인홀트는 널리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역대 최고의 이탈리아 등반가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알파인 전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4개 모든 봉구리를 처음 완등한 사람입니다. 여든한 세이그는 마르코의 14개 봉구리 등정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사진과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신문나 레푸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라인홀트는 누군가가 8,000m급 정상에 올랐다고 주장한다면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주장된 등정은 등산의 역사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남을 뿐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마르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알피니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라인홀트를 우상처럼 여긴 등방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산악계에는 단 한 명의 등반가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코가 14개 봉구리 정상에 모두 올랐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이탈리아 동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일부는 마르코가 후원 계약 유지를 위해 이미지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높이고 그로 인해 시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추측합니다. 등반가로서 일부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랫동안 등산계에서는 거짓 주장을 해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료 등반가들과 원정대 회사들은 논란을 피하고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는 데 만족했습니다. 현대 시대의 기술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처럼 현대 기술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기록과 이미지까지 조작할 수 있어 누군가 정상 등정 중 부정행위를 해챘는지 확실히 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든 등반가의 정상 등정 기록을 다 검토하면 허위 등정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든 산소통을 사용했으면서도 무산소 등정이라고 주장한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요? 등산계에서 그게 정말 중요한가요? 정상에서 불과 몇백 피트 전에 멈췄다고 해서 K2에서 27,000피트 이상을 등반한 게 축하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산 산업 성장과 상업화 확대로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폰서십, 에이전시, 그리고 어드벤처 회사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논란을 그냥 묻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등반계의 명성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등반가들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사기꾼들에게 눈 감아주며 침묵하는 태도입니다. 모험가 중에는 거짓말을 하거나 영광을 위해 자신을 꾸미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등산계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초기의 알피니스트들은 팀워크, 겸손, 환경에 대한 존중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영상에서 마르코가 보여준 것처럼 정상에 오르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생각은 전통적 등반가들을 계속 분노하게 할 것입니다. 마르코가 등반계를 속이려는 명백한 시도와 그를 둘러싼 스캔들의 엄청난 규모는 이 공동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 논란이 그의 업적에 어두운 오점을 남겼고 아마도 그의 이름이 역대 최고의 이탈리아 등반가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대담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세요.